안녕하세요. 기술로 포러브는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야, 계속 말씀하세요.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공지능이 뭐냐니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철학자 데카르트죠.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는 연장과 사유라고 했습니다. 연장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것, 즉 우리 몸이고, 사유는 말 그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인간의 몸을 통제하고 우리 몸은 사유를 통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간이 기계와 대화를 하는데 연장, 실체인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가 통한다면 컴퓨터는 지능, 즉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기술의 발명, 수학과 컴퓨터 역사를 공부할 때 빠지지 않는 파스칼의 덧셈, 뺄셈이 가능한 최초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해 라이프니츠는 곱셈을 처리하는 계산기의 개발, 그리고 오프로 표시하는 이지법 계산으로 현대식 컴퓨터 신호를 처음으로 발명하였습니다. 이후 애니악의 등장 등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건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70억 원에 미국에서 구매한 컴퓨터는 무게 2톤, 메모리 1GB, 디스크 용량이 무려 60GB였습니다. 무어의 법칙, 반도체의 성능은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말이 여전히 증명되고 있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봐야겠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6년입니다. 당시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현대식 컴퓨터 모델이 된 튜링 기계를 소개하였던 앨런 튜링은 1950년에 발표한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 개념의 토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으로 기계가 학습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1943년 신경외과 의사인 워렌 맥컬론과 논리학자인 월터 피츠는 당시에는 이론에 불과한 인공신경망을 소개합니다. 여러 개의 입력값 중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배워서 다시 풀죠. 그런데 또 틀렸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학습해 나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틀리면 혼을 내고 맞추면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혼나지 않고 상을 받으려고 애쓰죠. 여기서 보상이 바로 가중치이고, 이 가중치에 따라 학습의 동기가 향상되죠. 인간의 신경망은 이렇게 학습하게 되어 있고, 이 방법을 기계에 적용하는 이론이 인공신경망이었고,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론을 실제 적용한 것이 1958년 미국의 프랭크 로젠브르트입니다. 이론에 불과했던 신경망을 구체화하여 실제 적용한 메가트론, 아니죠. 퍼셉트론 모형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이 개발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퍼셉트론이란 인공신경망에서 뉴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 연결된 신경망의 두뇌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했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베커시와 마빈 미스키, 나다니엘 로체스터, 그리고 클로드 셰넌은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1965년 앨런 뉴얼과 허버트 사이먼은 앞으로 20년 후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며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1997년 IBM이 만든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가스파로프를 이겼고, 2016년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대국에서 이김으로써 예언보다 늦었지만 서서히 실현 중입니다. 197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의사 마이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이신은 전염성 혈액 질환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약인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질문에 차례로 대답하면 감염된 세균을 탐색하고 그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바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드디어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이신이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는 확률은 69%였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는 가변성이 높고 불특정한 과정과 결과의 집합체이죠. 따라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 결과 스티븐 쿡, 리처드 카프, 레이드리 레빈 등의 연구자들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용지물이라고 발표하였고,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OX로 인간을 규정짓고 어떤 인간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뜬구름으로 남았고, 인공지능 연구는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인 머신러닝, 컴퓨터 시각화에 대해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2010년부터 시작한 대회 이미지넷입니다. 1000개가 넘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100만 개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그 정확도를 겨루는 대표적인 시각지능 대회입니다. 2012년에 대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권은 75%에 근접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자신의 컴퓨터 알렉스넷을 가져와 인간의 뇌구조를 본딴 인공신경망 모델인 나선형 신경망 CNN을 사용하여 심층 신경망 DNN을 구현하여 80% 이상의 인식률을 보이며 우승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의 기계학습법을 더욱 발전시킨 딥러닝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 토론토 대학 팀의 지도교수가 21세기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튼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태그가 걸리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96%의 인식률을 보이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프리 힌튼은 1989년 얀 레쿤, 오시와 벤주와 함께 나선형 신경망 CNN을 완성하였고, 이후 1995년 얀 레쿤은 손으로 작성한 편지 봉투의 우편 번호를 숫자로 인식하는 르네5를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 IBM이 개발한 왓슨을 길병원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지만 왓슨의 태생적인 한계, 즉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관련 빅데이터 자료는 미국인의 특성에 맞았고, 길병원이 공개한 일치율도 질병별로 차이가 있지만 40% 내외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데이터를 왓슨에게 입력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왓슨은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도전하는 첫 주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발주자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닥터 앤서가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계산하는 능력으로 파악해왔습니다. 바로 지능지수 검사 IQ 테스트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지적 장애인을 분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IQ라는 용어는 독일의 인텔리전츠 쿠티엔트에서 변화한 것으로 1912년에 독일의 정신학자 윌리엄 스턴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능지수 IQ를 측정하는 문제도 계산하는 능력을 묻거나 이미 학습한 내용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문제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반복 학습의 양에 따라 결과가 좋아졌죠. 따라서 과거 학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치러왔던 지능지수 검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932년 찰스 스콧 쉐링턴, 에드거 더글라스 에디리얼에 의해 뉴런의 기능이 발견되었습니다. 1961년 로저 윌콧에 의해 좌뇌, 우뇌, 즉 뇌의 좌우 방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 리드 몬테규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대한 소비자의 뇌반응 조사를 통해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상에 더 친숙함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 선택하고 인간은 잃을 것을 알면서도 도박이라는 선택을 하고 테러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측정할 수 있고 심지어 예측할 수 있다고 그의 책 Why Choose This Book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나의 인터넷 검색 패턴과 최신 유행 등을 고려해 광고가 뜨는 것이죠. 자, 구글에 패션을 검색하면 남자들은 남자 패션 링크가 먼저 뜨지만 여성들에게는 여성 패션 링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요. 자, 이처럼 구글은 우리가 그동안 검색하고 보았던 창의 빈도수에 따라 취향을 파악하고 관련 광고창을 보여주는 등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은 사람에 의한 학습과 스스로 하는 학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람에 의한 학습은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이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미리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자, 비지도학습이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데이터들을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동물과 식물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 동식물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갠인데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한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비슷한 모형을 보고 우리는 원 또는 도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시각화된 수많은 정보를 인식해서 결론을 얻는 인공지능 학습법 중 하나인 머신러닝, 기계학습입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화해서 학습하는 건데요. 강화학습이란 상과 벌이라는 보상, 즉 리워드를 주는 방식입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닮은 사람이 태그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태그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직접 태그를 걸어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 사진에서 태그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A가 아니구나. 이 사진에는 A의 태그를 달았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A구나 하며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태그를 제대로 달면 벌로 태그를 없애고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서의 사진 인식률은 점점 높아갑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죠. 마치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받는 방법처럼요.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의 보호 시스템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미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인공지능이란 이처럼 어느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천재들에 의해 실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하여 강아지, 고양이를 구분짓거나 파랑색, 빨강색을 구분하는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 weak AI, 즉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의 분류는 시리, 빅스비, 알파고 등이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 바로 약인공지능입니다. 자, 또한 갤럭시의 빅스비, 아이폰의 시리의 자동응답 기능은 각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합니다. 시리야, 전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 단말기의 용량과 처리 속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강인공지능, 스트롱 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며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45년에 인공지능의 특이점,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의 세계관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인간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공유되어 있는 러브데스 로봇 드라마 요거트가 세상을 지배할 때를 참고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신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지식, 기능, 태도를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인공지능 교육이 단편적으로 지식 위주 또는 기능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베이직 교육, 블록 코딩 수준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구현되었고, 수학의 발전과 함께했고, 뇌과학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성장했습니다. 체스와 바둑과 같은 스포츠, 1990년대의 스포츠로 인정되었죠. 자,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인공지능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어떤 특정한 교과에 편중되어서 지도되기보다는 여러 과목과 융합하여 일상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슈퍼컴퓨터의 등장 등 컴퓨터 기술은 앞에서 말했듯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데이터들과 정보가 모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와 정보들이 빅데이터가 되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경제적인 값어치를 매겨 누군가에게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의 홍수, 아니 태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누구의 사유물로 남게 하기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까요? 네, 인간의 직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단, 과거 산업혁명 시대처럼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농업, 제조업이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지구의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전체적인 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코로나19 때 국가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재화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보편화된 정책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의 본성에 맞는 창의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데카르트 이야기를 했었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는 연장과 사유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연장과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떤가요?